안녕하십니까.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79회. 오늘은 위기의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는 제목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반세기 만에 일자리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원래 비판적인 학자들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본이 집중하고 또 집적되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호황이 일어나면서 그런 전통적인 마크시스트 경제학자들의 입장은 사라졌지만 최근에 이 이른바 긱 이코노미라고 해서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또 디지털 경제에서 스마트 모바일 데이터 경제로 활발하게 기술 변화가 일어나면서 원래 기술적인 자리를 가지고 하던 많은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른바 대량 실업 사태가 예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규직이 사라지고 시간에 따라서 특정한 일을 하는 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데요. 이 긱 이코노미 시대에는 당연히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전일제에 비해서는 시간제 노동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실업 상태로 거리를 방황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적 학자들의 견해가 최근에 산산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주요 선진국에서는 엄청난 고용 호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반세기 이래 어떤 면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최저인 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도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렇게 놀라운 실적을 이룬 미국의 경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의 77%, 이거는 77%라는 거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아니라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인 경제활동 인구의 77%가 취업하고 있는 일본 역사상 유례없는 고용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취업자 수가 너무나 크게 증가해가지고 독일 정부가 유례없는 세수 붐을 영어로 인조이하고 있다. 세수 붐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일자리 호황이 일어난 주요 이유로 이 경제 분석으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향상되었고 또 웹사이트의 발달로 구인, 구직 정보가 활발하게 교환이 되어서 언제든지 원하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놀라운 것은 선진국 간의 무역 증가, 교육 증가로 인해서 일자리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님 그리고 온기훈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주요 선진국 경제는 반세기 만에 일자리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정근 교수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3분의 2 국가가 지금 자 붐을 지금
즐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원인을 갖다가 이제 에코노미스트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큰 것이 지금 현재 지난 경기 2008년 이후에 네네. 경기가 침체했던 데 대한 반등하는 그런 경기 순환적인 효과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변화 요인이 있다. 구조적인 네. 변화 요인 지금 현재 그 굉장히 그 IT라든지 혹은 4차 산업革命 같은 고기술이 필요한 고숙련이 필요한 그런 잡이 많이 생기면서 거기에 잡을 얻을 수 있는 고학력자들이 네.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네. 선진국의 학력 수준이 한국처럼 평균화가 아니고 수월 선교육 중심으로 가면서 학력 수준이 높아져서 지금 굉장히 고기술 잡에 부흥을 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웹사이트 같은 것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잡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 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은 오래 전부터 우리가 일기예보를 각 지역별로 하는 것처럼 각 지역별로 시도별로 잡을 구하는 사람과 잡을 얻으려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간의 그 표가 매일 저녁 뉴스에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서 오늘 구입률이 얼마고 구중률이 얼마다. 그 정도니까 굉장히 잡 시장이 효율적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수석이라는 자리까지 만들고 또 일자리 상황 게시판을 이런 외부로 해서 청와대에다 설치해서 매일 일자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 오정근 교수님 방금 설명하셨지만은 일기예보처럼 매일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판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을 때 대통령이 직접 어디에 어떤 일자리가 있어서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났다를 국민에게 보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작동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것이 이제 2017년 5월이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때만 해도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이전에는 그래도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황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계속 좋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나 또 최저임금 인상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에서 자신 있게 그 고용 현황판을 청와대에다 만들어서 이거를 늘 체크를 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최근에는 그 현황판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난주 취임 2주년 그 기자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은 사실은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성과가 워낙 나쁘죠. 아까 우리 오정근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일자리 붐이잖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IT 분야에서 일본경제 신문 일면에 나온 걸 내가 보고서 깜짝 참 부럽기도 했는데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 기사를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인재 쟁탈이 아니라 구직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청년 실업률이 11.5%인데 실질적으로 체감 청년 실업률 확장 지표라고 하는데 그거는 25.2%입니다. 네. 사실상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청년 실업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현황판은 만들어 놓긴 했겠지만 그거를 뭐 체크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사실 체크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네. 그런데 그 2017년 우리가 지표를 보면은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이 고용률이 꾸준히 완만하지만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떨어졌고요. 근데 2017년에 이르러서 갑자기 경제 성장률과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2017년도 1, 4분기, 2, 4분기에 비해서 3, 4분기, 4, 4분기가 더 떨어지고요. 근데 같은 시기에 일본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인 올해 벌써 1, 4분기, 2, 4분기 경제 성장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성장률 얘기할 때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 수준이 높으면은 성장률이 좀 낮습니다. 규모가 크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근데 우리나라 금년에는 1, 4분기에 1.7% 성장을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전기비는 마이너스 0.4고요.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를 한 이유가 미국에서는 전분기 연율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전분기 연율에 미국은 1인당 소득이 한국보다 2배가 높습니다. 6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번에 3.2% 성장을 했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보다 소득이 2배나 높은데도 우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지금 한 거죠. 우리는 1.7이고 미국은 3.2니까 지금 중국은 6.4%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소득 수준은 낮은데 오히려 성장률이 낮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장률이 2017년도에는 3.1%였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2.7%였는데 금년에 1.7로 자꾸 떨어집니다, 이게. 네네. 네. 그러니까 2017년에 3.1이었다가 2018년에 2.7이었다가 지금 다시 1.7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은 금년에 2% 달성 여부가 지금 관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나올 정도고 경기 동향을 보더라도 참 공교롭게도 2017년 5월에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때가 정점이고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가 장기적으로 하락한 예가 없습니다.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받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지금은 사실상 금융위기 때와 같은 상황을 지표가 나타내고 있고 또 많은 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또 그런 그 서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표가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쁜 거는 우리만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워낙 나빠서 그렇다. 이 대외 여건이 나쁘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거하고 상당히 좀 모순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 세계적인 이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렇게 보도한 거하고는 정말 모순되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1분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 0.4%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84개월 만에 또 경상수지 적자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외환위기 등등의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산업화를 시작한 이래로 3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79년 2차 5.1 파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80년에 경제 성장이 후퇴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97년에 외환위기 다음 해인 98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있었던 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 세계 금융 위기라고 그랬죠. 그때 뭐 리만 브라더스 이런 그 리만 위기라고 하는 그럴 때 그 위기인데 다 대외적인 요인이 위기의 원인이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에서만 외환위기라고 그러지 세계 학계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시아 금융위기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왔었던 것이고 그 전에 2차 오일 쇼크는 그야말로 갑자기 세계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아무런 자원이 없던 나라가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던 거고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뭐 월스트리트발 세계 경제를 주름지게 했던 그런 것이니까 해외에 엄청난 쇼크가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나쁜 경제 수치를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것이 왜 우리만 지금 이러느냐 세계 경제는 이렇게 좋다는데 왜 이러느냐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 아주 그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계속 그 경제에다가 부정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가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너무 무리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한 결과 더 급속히 나빠졌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경기 사이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 중반이 정점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현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경기는 아주 깊숙한 그런 불황 국면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 경제도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슬로우다운해요. 세계 경기 전반적으로는 슬로우다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비교할 수 있는 나라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이나 일본을 우리가 본다면 그들은 그러한 전반적인 세계 경제 슬로우다운에도 불구하고 경기 호황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9%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2.7%가 높았죠. 0.2%. 예, 예. 그리고 OECD는 올해도 미국 경제를 2.7%를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2.4% 낮췄어요. 원래 네. 2.6 최근에 5월달 네. 수정 전망치여서 네, 그것은 한국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높였어요. 네. 이걸 보면은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고 이따가 뭐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경제 정책 자체가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무리하게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자꾸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투자도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소비도 위축되고 수출마저도 지금 마이너스 위축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금 보니까 1분기에 OECD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7.1% 수출 증가를 보이는데요. 이것은 G20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만 해도 마이너스 2.3%의 그 마이너스 폭이 그쳤는데 아무리 미중 무역 전쟁에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이 이렇게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건 심각한 거죠. 그렇죠. 원래 수출이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지금 71%인데요. 사실 70%가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 제조업 가동률이 제가 과거에 경제 분석을 오랫동안 해봤지만은 80% 이상 돼야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대략 10%포인트 정도의 설비 유휴가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1분기에 마이너스 9.1%인데 연율로 하면 대략 4를 곱하면 마이너스 한 30% 이상의 감소를 나타냈다. 설비 투자의 그 위축이 심각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성장 잠재를 우리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조업 가동률이 2011년 이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심각한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라고 지금 제조 가동률이 70%대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 30% 설비가 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큰 공장, 큰 회사들이 또 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인천 남농공단하고 이제 대구의 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거기 가동률이 60%까지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네. 완전히 지금 40%가 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말 죽겠다는 하소연을 하고요. 공장을 내놔도 매물이 팔리질 않는다. 누가 공장을 살 사람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 없이 지금 그냥 잡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것은 뭐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근로자만 하더라도 보통 우리나라가 30만 명 취업자 증가 수 전년 동기 대비로 한 3, 40만 명 증가하던 것이 지금은 그저 한 10만 명 안팎이거든요. 그나마 그것도 10만 명 안팎 증가하는 것도 지난 2년 동안 54조 원이라는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공공 일자리라고 그래서 뭐 사회적 일자리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쓰레기 좀 줍거나 아니면 지하철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뭐 할 일 없죠. 뭐 무슨 표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안내한다고 서 있는 거 이런 등등 그런 걸 사회적 일자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해서 공공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고요. 네. 최근에 또 좀 특이한 것은 농촌 일자리가 10만 명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촌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뭐 도회지에서 제조업 쪽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한 부분들이 이제 농촌에 가면 보조금도 받고 뭐 보험료도 좀 적게 내고 하니까 농촌으로 기촌을 많이 하게 되고요. 기촌에 있다가 조사하는 기간 중에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취업자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농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게 지금 전 세계가 공업화 되어 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농업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정말 기이한 현상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모든 게 정상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어제 국민소득 지표 발표를 보니까 민간 소비 증가율이 0.1%예요.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이게 네. 민간 소비 증가율이 0.1%라는 것은 장기 불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이 뭐와 관련되냐면 엊그제 한국은행 발표한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0.7하고 관련 있는 건데요. 지금 최저임금 급등 때문에 식음료품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0.7% 물가 상승률은 거의 0% 초반대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네.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 소비 증가율이 전기비 0.1%다. 이거는 민간이 소비할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민간이 네. 소비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장기 불황의 조짐이고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주 하나가
대공황의 원인과 일본 20년의 장기 불황의 원인을 미국의 예일대학 교수들이 분석한 걸 보면은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집은 부채는 지금 가계 부채가 1,500조 넘죠. 네. 부채는 있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아가 집을 하나 샀어요. 샀는데 집값은 자꾸 떨어져요. 근데 빌린 돈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지. 원리금. 그걸 이제 네. 부채 디플레이션인데 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는데 한국은 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그냥 집값만 잡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집을 빌린 사람은 소비를 못 해요. 집 사느라 돈 빌리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증가하면서 또 소비할 수가 없죠.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만 3,500개씩 문을 닫고 있어요. 이러니 소비 증가율이 0.1이 나오는 거 이건 완전히 디플레이션 초이고 제가 보기엔 한국 경제는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장기 불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비거 속에 개구리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서서히 뜨거워지는 그 물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이 네. 이미 가동률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네. 과거에는 가동률이 대략 80% 선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외환위기 빼고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큰 문제고 제가 강남에 어떤 중국집 음식점에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2층 원래 2층에서 밥을 먹었는데 2층이 폐쇄가 됐더라고. 폐쇄가 되고 1층에 이제 가서 밥을 먹게 되는데 물어보니까 요새 손님이 없어가지고 2층은 다 폐쇄하고 1층으로 다 이제 했다 이런데 근데 그 일대가 논현동 일대가 전부 그런 상황이래요. 손님이 다 줄었다는 거야.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아까 민간 소비 0.1% 증가했다고 그러고요. 0.1%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소비가 0.4% 늘었는데 그나마 다른 건 마이너스예요. 건설 투자 마이너스, 네. 설비 투자 마이너스 9.1, 그다음에 수출 마이너스, 수입도 많이 줄었어요. 이게 수입도 뭐냐면 7.7. 수입이 준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점인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수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전 세계는 호황이고 아까 그 이코노미스트처럼 OECD 국가의 3분의 2가 호황인데 우리가 수출이 많이 증가해야 돼요. 근데 수출은 지난 6개월 동안 감소하면서 공장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중간재는 원자재 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경제가 축소지향적으로 가고 바로 있다는 그겁니다. 얘기고요. 그래서- 경제가 자꾸 이제 파이가 축소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네.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뭐 1조 달러를 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수출 마이너스 7%, 수입도 마이너스 7.7%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도 많이 줄었어요. OECD 국가들 네, 거의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수입도 많이 줄었어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그나마 근데 그거 경상수지도 흑자도 깨졌죠. 네. 그나마 그것도 적자를 깨졌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었지만은 그나마 이 수출이 흑자였는데 이제는 그거마저 돼서 요번에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왔습니다. 그 적자 규모가 또 엄청납니다. 한 50억 달러 적자인데 전년 동월에 90억 달러 흑자인가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규모가 너무 커지고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도 줄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공장에 안 들어가서 원자재를 수입을 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이게 좀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거죠. 자, 정말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정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뭐 국민 구직 수당을 준다. 지금까지 청년 구직 수당을 50만 원 주더니 내년부터는 전 국민에게 국민 구직 수당을 50만 원 준다는데 이거 완전 파퓰리면 내년 선거 앞도 완전히 지금 정부에서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준다는 300만 원씩 얘기예요. 준다는 거죠. 부채 디플레이션 말씀하셨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은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소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물가는 계속 0% 증가에 머무르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되는 것처럼도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 개인 부채, 가계 부채의 문제도 있고 또 정부의 이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이 국가 부채 규모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GDP 디플레이터로 보는 그 물가 네. 상승 지표가 있는데 그거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이미.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오 교수님 말씀하실 때는 디플레이션 초기에 진입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실질 이자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예, 사실은 예. 이미 명목 경제 성장률이요. 네네. 지금 2분기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네. 국회에서 예산 짤 때 세입을 계산할 때는 명목 경제 성장률이 지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 2분기 연속 지속이 되면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네. 또 부채는 실질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가계 부채의 그 실질 부담이 늘어나고 네. 또 국가 부채, 국가 채무도 그 부담이 실제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은 그 일본이 이제 20여 년 동안 디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 앓았고 아베노믹스가 취해지면서 겨우 이제 플러스로 물가 성장률이 돌아섰는데 이것은 결국 기업의 경영 실적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물가가 공산품이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되면 수요가 없어서 결국은 이게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그럼 고용이 감소되고 그러면 또 소득이 줄고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또 떨어지고 해서 그 디플레이션의 늪, 그 악순환의 그 늪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겨우 지금 회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윤전기를 막 돌려서 돈을 찍어내라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이 버는 통화를 한 3배, 4배 막 찍어냈죠. 그 결과 좀 회복은 됐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정말 큰일이죠. 그런 이제 부채 디플레이션이 미국 대공황의 원인이었고 일본 20년 장기 불황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미국의 예일 대학의 어빙 피시라는 교수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건 인플레이션보다 더 치유가 힘들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심리가 네. 투자하면 손해를 보니까 투자를 안 하고 소비를 또 못하게 되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했지만 집을 살려고 돈을 빌렸는데 집값은 자꾸 떨어져요. 예컨대 한 5억짜리 집을 살려고 한 3억을 빌렸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4억이고 3억이 떨어지면은 한마디로 깡통 주택이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일은 계속 집값 잡는 일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정부 제발 좀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한 지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공부 좀 한 사람을 좀 앉혀라 말이에요. 근데 전혀 부채 디플레이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거 하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지금 아까 일본도 20년 걸쳐서 겨우 회복한 거거든요. 일본이 얼마나 그걸 회복하려고 돈을 많이 풀었냐면은 본래 GDP 대비 보는통화 비율이 한 10% 안팎 정도가 정상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7%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24%, 한국보다 3배나 돈을 많이 풀고요. 미국도 한 12~13% 돈을 많이 풀어서 미국도 경기를 회복하고 일본도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거꾸로 그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심각성을 깨닫고 그 정책 당국자들이 뭐 청와대를 비롯해가지고 각 정부 부처라든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누구도 이거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돌아가서 아까 했지만 정말 우리 지금 현재 실제 실업자 통계상으로 실업자도 있지만은 구직을 아예 단념한 사람도 있어요. 그 취업준비생 합병 300만이 넘는 실업자들이 있는데 300만이 넘는 실업자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은행 대출 끊깁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사채 시장을 가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조사한 걸 보니까 사채는 100% 넘기 때문에 온갖 불법 추심이 횡행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채 시장에서 지금 한 60만 명 정도가 사채를 쓰고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걱정이에요. 판에 몰린 사람들 결국은 이제 60만이 사채를 쓰고 있는 지금 그 놀라운 사람들. 통계.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거고요.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나가지고 아마 7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났을 네, 거예요. 이게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했거든요. 치킨집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그 퇴직금을 털어서 자영업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했는데 그 기반이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로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 이게, 가지 요인들에 이게 왜냐하면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한 2, 3억 더 들어요. 뭐 조그마한 음식만 네, 데려도 그게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네. 퇴직금 나중에 나서 또 그냥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전세금을 또 까먹거든요. 네. 요새 자영업 한 3년을 못 간다고 그러니까 두세 번 하고 나면은 월세로 나왔습니다. 네. 월세로 나앉으면 애들도 결혼해야 되고 뭐 하고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채 한번 들어가면 못해. 이번에 4인 가족 동반 자살이 있었는데 그 배경을 제가 언론에 보도를 보니까 5천만 원의 사채가 원인이에요. 5천만 원 사채 이자가 100% 그러면 연간 이자만 5천만 원 내야 되는데 네. 두 부부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나마. 네. 그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말 좀 안타까운 60만이 일이 사채를 자꾸 쓰는데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까지는 뭐 대충 한 50대, 60대 정도죠. 가장 많이 쓰고. 결국은 1인당 평균 네. 한 조사한 걸 보면 5천만 원 정도 쓰는 거 보면은 5, 6천만 원 쓰는 게 되게 자영업을 하려고 빌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네. 결국은 몰리다가 결국은 사채 시장으로 가가지고 그것마저 그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니까 목숨을 끊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현실을 조금 잠깐 저도 좀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음식점에 최근에 한번 가봤어요. 저녁에 한정식집에.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 되시는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아들하고 하냐 그랬더니 최근에 이제 너무 그러니까 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종업원을 해고를 했대요. 자기 아들이 이제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여기저기서 많이 봤습니다만 예. 결국 그 일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소위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그런 통계청에 고용 그 통계를 보니까 197만 약 200만 명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쉰다는 게 뭐예요? 쉰다는 게 그냥 고집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루 이틀 쉬는 게 아니고 이건 장기 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건 통계에 포함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실업자 이런 통계에 거까지 포함이 안 하면 이게 실망 실업자는 취업의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실업자에 통계에 포함이 잡히지 안 않아요.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만이라는 200만 네. 취업 준비자가 사실상은 74만 명. 실업자. 네. 취업 준비자가 74만 명. 구직 단념자는 47만 명.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실질 지금 현재 4.4%인데 제가 얼마 전에 계산해보니까 380만 명 정도 일자리 없는 걸로 조사가 그렇죠.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심각하다 이제 그런 어마어마합니다.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현 정부의 지금 중요한 경제 정책, 간판적인 경제 정책을 정말 빨리 그 수정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뭐 아무리 연구를 하고 뭐 저도 경제를 한 지가 40년이 됐습니다만 지금 소득주도 성장 이거는 폐기배는 답이 없어요. 네. 예를 하나 들면은 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자영업 치킨집을 낸 게 너무 많아서 얼마 전 보도가 나왔지만 6천 개가 연간 생기고 8천 개가 연간 망한다요. 그러니까 알면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안 하고 이제 예컨대 뭐 주유소 같은데 주유원이 되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판매원이 되거나 뭐 혹은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이나 자문 같은 거 좀 하고 한 달에 한 2, 300만 원 정도만 주면 하겠다. 뭐 그래도 왜냐면 지금 실제로 공무원 구직이 아닌다면 연금이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것이 최근에 최저임금에 걸려가지고 350만 원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분들이 이제 퇴직하고 한 2, 3년 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디 중소기업에 내가 자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주유원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판매원을 좀 하는데 뭐 한 2, 300이면 됩니다 하죠. 그런데 한 몇 달 하다 보면 이거 최저임금법 위반이네. 옆에 있는 노동사무소에 고발을 해버리면 바로 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위반은 바로 형사처벌이에요. 고용주가 바로 구속이 되어버리니까 지금 고용주들이 사람을 안 씁니다. 지금 오정근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게 이 이른바 친노동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완전히 시행되는 반서민 정책이에요. 네. 서민들 그러니까 더 어렵게 친노동 만드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서민 정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네.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친기업 정책이 친노동 정책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간판 기업인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삼성그룹이 한 50년 전에 대구에서 삼성상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렇죠. 조그마한 가게에서 지금은 직간접으로 3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법인세만 연간 16조 원을 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기업들 자꾸 이제 뭐 기업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규제하고 그러면은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좌파 우파 이게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서민들이 지금 6, 70만 명이 그 가족까지 합하면 뭐 200만 명이잖아요. 사가생 200만 명이 100% 넘는 불법 사채에서 언제나 불법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런 상황을 두고도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 얘기를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등 뭐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반서민 정책이고 서민을 외면하고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해야 될까? 길거리에 나오는 서민들의 통계로도 나와 있는데 없어요. 소득도 성장의 그 논리는 원래 그 처음에 이제 그 주창한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 경제수석이 이제 그런 거를 좀 제창을 했는데 그 논리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줘서 호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되면 소비가 촉진되고 그래서 또 기업이 좋아지고 또 소득이 높아지고 해서 고용도 높아지고 이런 식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민의 호주머니를 두툼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런 말이 계속 쓰여졌어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그 결과는 서민들 호주머니가 두툼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계형 창업자들이 망하고 하니까 오히려 더 얇아지잖아요. 지금 서민들을 얇은 사지로 몰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0.1%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이건 네. 그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친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이 노동자층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친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노동 귀족이라고 하는 그 노동조합의 지도부를 위한 정책일 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초에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취임 약 8개월 만입니다. 아직도 일자리는 기업을 통하여서 시장을 통하여서 창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낡은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도 그 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반기업 정책의 공개적인 천명이 그거라고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는 제조업도 견디기 힘들고 또 많은 기업들이 견디지 못하고 지금 해외로 탈출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기업 없이 어떻게 고용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현 정부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또 그 큰 정부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정부의 그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려 가지고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 오히려 경제 부작용을 더 가져다 줄 뿐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 가보세요. 사실은 여권 담당 이렇게 그 어느 시청에 가보니까 여권 담당 그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손님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더라고. 한 사람 가니까 굉장히 반가워가지고 이제 맞이하는데 물론 서비스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잉이에요. 일부 직종은 과잉이고 또 물론 모자란 데도 있겠지만은 그런데다 거기다 또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요. 그럼 그건 재정이 더 축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반기업 정서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스튜어디십 코드 이런 것들도 이를테면 순기능도 물론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기업을 너무 감시하잖아요. 역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대상 기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보면 국민연금들이 대략 10% 안팎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시콜콜 간섭하고 미래 투자를 못하게 하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결국은 그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결국 민간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공공부문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원래부터 우리 대통령한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그 미국에서 잡붐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잡붐이 이렇게 호황을 보이고 붐을 일으킨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자, 혁신하자, 법인세를 낮추자, 심지어는 상속세까지 폐지한다는 공약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 지금 상속세만 하더라도 OECD 중에서 거의 15개국 정도가 상속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65%입니다. 기업을 하고 나서
기업을 이제 연세가 많아서 지금 많아서 물들려고 그러면 65% 상수를 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죠. 이런 지금 현재 LG그룹에 이번에 그 구광모 회장이 물려받았지만은 지금 구광모 회장도 상속세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큰 고민에 빠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65%를 내면 그룹 유지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국내에서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뭐 중국이나 베트남 가지만 지금 미국도 많이 가거든요. 우리가 알지만 미국의 자동차들이 자동차 회사, 반도체 회사 미국에 다 가 있습니다. 가전 회사까지 미국에 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엄청난 통상 압력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차라리 거기가 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업 간섭이 없으니까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해외 투자한 금액도 약 50조 원 정도 해외 투자했는데 기업들이 50조가 얼마나 큰 돈인가 감이 좀 안 잡히실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1년에 총 설비 투자가 15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총 설비 투자 3분의 1이 해외 나가니까 국내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9% 이렇게 전기비 뭐 전년 동기는 17, 8%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공장을 안 세우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하는 발표와 달리 세계 경제가 나빠서 우리 경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지금 굉장히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가뜩이나 선진국의 이 경기 사이클이 지금 초호황으로 최정점에 다가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무역도 앞으로 절대적인 그 볼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가 좋을 때 우리는 제대로 이 좋은 과실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세계 경제가 더 바닥으로 가면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위기 오는 거죠. 지금 세계 경제 자체는 사실 뭐 초황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OECD나 이런 데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표현이 바뀌어요. 슬로우 다운, 계속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평균치는 이미 경기 하강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경기 하강은 시작했다. 네, 이렇게 시작했는데 보는 거죠. 네. 다만 우리가 이제 비교 대상으로 하는 미국과 일본 또 일부 유럽 국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호황이다. 지금 미국은 이 전후 가장 길었던 120개월을 지금 능가하는 네. 초호황이 지금 지속이 네. 되고 있고 일본도 지금 과거 그 최고 길었던 호황이 이자 남이 경기가 73개월이었는데 그걸 깨고 지금 최장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이웃인 일본, 그다음에 미국, 세계 1위 국가인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그 붐을 지금 이루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사실은 미중 무역 전쟁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확산될지는 사실 뭐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가지고 세계 경제 본격 하강을 한다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돌이키기 힘든. 왜냐하면 수출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고 또 전체적으로 경상수지가 지금 이제 80 몇 개월 만에 지금 적자, 7년 만에 적자가 돌아섰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연간 베이스로 보면 1998년부터 계속 흑자였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우리가 그래도 좀 든든하게 버텨왔는데 이제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들어서면요. IMF 위안위기 전에 사실 IMF 위안위기가 발생했던 원인은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지만 지표로 본다면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외환보유액이 바닥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외환보유액이 이제 바닥으로 이제 치닫고 그러면요. 결국 환율을 요즘 환율 보세요. 환율도 사실 걱정인데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굉장히 폭등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도 많고 물론 좋아하는 그 수출업자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외국인 투자가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화가 유입이 안 되고 원화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주식도 자꾸 팔고 이런 현상들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인들을 떨어뜨릴 수 있다. 네. 지금 말씀드린 환율도 걱정이고요. 제일 큰 것이 1997년 우리 외환위기 때 동아시아의 위기가 끝난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근데 한국이 언어로 보나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 같이 위기를 당할 정도였느냐 생각해 보면은 그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97년 말에 대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선을 앞두고 1년 내내 파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기아 자동차를 국민기업이라고 그러고 1년 내내 파업을 하고 여의도 둔치에나 뭐 어디 영등 보람의 공원에서 1년 내내 파업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현대중공업 파업이라든지 혹은 뭐 아파트 건설 현장 파업이라든지 혹은 자동차 회사 파업 이런 걸 보면서 딱 97년이 떠올라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총선은 내년 4월 총선은 좌우 간의 사정 결단의 총선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 지표는 악화되는 모습이 정말로 우연치 않게 97년과 너무 닮았어요. 과거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돼도 지금 당국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 저는 당장 지금부터라도 긴급 대응 플랜, 흔히들 말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정책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인당 뭐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물론 뭐 국민계정이 바뀌어서 3만 한 4천 불 됐다. 조금 높아졌어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지속이 되고 환율이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3만 불이 깨질 수 있다라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거기 이 도처에 있을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사실 욕심을 냈잖아요. 11위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미끄러지잖아요, 계속. 거꾸로 어디까지 갈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 세대는 그래도 우리 계속 우리가 경제 규모를 더 키우고 10위권 안에 들기를 우리는 바랬어요. 아마 많은 국민들도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그걸 중요치 않게 그러니까 생각한다면 더 문제가 청년들인데요. 이게 저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데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1960년대 1인당 소득이 80불밖에 안 되던 시대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3만 불대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못 살다가 좀 잘 사는 건 괜찮아요. 고생을 해도. 근데 어느 정도 좀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면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 2011년에 위기가 왔는데 2008년, 8, 9년에 3만 불로 됐다가 2011년에 위기를 겪으면서 18,000불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도 지금 경기에 위기가 오고 떨어지면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이거는 경제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충격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그런 걸 생각해서 정책을 좀 정말 잘못된 거 그냥 경제는 그냥 정치하고 달라요. 경제는 경제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파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한 건 이게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바꾸겠다. 국민들이 다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요. 당장에 할 거는 내년도 최저임금 정할 때 예. 그동안에 2년 동안 29% 올랐잖아요.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생산성은 뭐 2% 지금 증가해요. 근데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 평균 임금을 끌어올리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정말 임금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정부 노동자의 그 모든 이 국민들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시범적으로 뭔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네.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97년 외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일본에서 일본을 대표해서 한국의 외환 위기를 분석한 기업인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실질 임금 상승률 연 15%를 기록했는데 실질 임금 상승률을 10년 동안 15%씩 기록한 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지 않는다? 자기는 세계 경제사에서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없다. 그것이 이제 87년 체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사실은 87 체제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만은 87 체제가 생기면서 이제 민노총이 생기고 정교조가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임금이 급등하면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제가 작년에 일본의 보고서 하나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일본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의 임금 상승률 목표가 3.0%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연말은 아니고 한 10월쯤에 나온 보고서인데
일본의 임금 상승률을 취합해 보니까 2.4%밖에 안 올라서 일본 정부가 개탄을 하고 있어요. 임금 왜 이렇게 안 오르냐는 얘기예요. 2.4%. 네. 그게 일본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이제 그 출장 가서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일본의 대기업 같은 데서 초봉이 보통 250만 원 정도예요. 우리 대기업 들어가면 보통 450만 원이거든요. 일본의 임금 수준이 금융권이 한국이 일본보다 많아지기 시작한 게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을 이게 말이죠. 정부에서 3%좀 올려주라고 했는데도 2.4%밖에 서로 합의를 봐서 안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간 장기 불황을 겪고 나니까 자합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인단에 비해서 임금이 안 올리는데 우리는 이걸 연간 뭐 19%가 이상이니 이게 좀 예사로 하니 참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베가 이제 등장하면서 제2기 이제 내각을 구성하면서 2012년 말에 그 정책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통화 팽창을 통해서 아까 번원통화를 3배 정도 늘리면서 이제 엔화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렸거든요. 1달러 77엔에서 120엔까지. 네. 그러면서 거기서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서 디플레이션을 개선하는 그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걸 탈출했죠. 그거 성공했죠. 또 하나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또 일부는 수출 체환성 향상. 근데 업계의 수출 체환성이 좋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다 기업의 유보로 엄청나게 쌓였거든요. 유보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죠. 유보가 쌓이는데 그러면 당연히 노동자의 몫을 얼마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는 그것도 좀 불충분하다. 그 유보 증가 폭에 비하면 임금 인상폭 작으니까 더 올려라. 시계하면 그게 바로 일본 근로자들이 안 받아가겠다는 그게 거예요. 바로 임금 정책이에요. 그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임금을 올려야 되겠죠.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고 최저임금을 갑자기 이렇게 뭐 2자릿수를 올리면은 결국 그 결과는 경쟁력이 하락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 경제 지금 현재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재반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기업을 옥죄고 있는 모든 투자 환경을 갖다가 철폐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세금을 낮추고 하면서 기업들이 돌아와서 국내에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시대 착오적인 발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 경제는 아직도 반등의 여지가 있다. 아직도 우리 일자리 없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반시장적인 정책을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좀 점검하고 새로운 어떤 목표치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성장이 최선의 소득 양극화 해소 방법이다. 그래서 소득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득 분배율 격차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그 경험을 보면 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 격차도 축소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정책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79회 오늘은 위기의 한국 경제를 진단하다라는 제목으로 두 분 모시고 토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 교수님 그리고 온기훈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두고 정부 주도형 성장 정책이라고 해왔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민간의 시장의 기업의 성장을 막는 정책을 편 적은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반시장 정책을 접고 순리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